네, 오늘 학생들에게 강연을 할 내용은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저희가 짚어보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식물 특정한 세포들을 어떻게 모델로 사용해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또는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가 하는 실질적인 예를 또 제시하면서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 중학생들인가요? 아니면 고등학생들인가요? 중학생 손 들어볼까요? 아, 오케이. 고등학생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고등학생이 한 3분의 2, 중학생이 3분의 1 정도 되는데 오늘은 세포도 모델을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연구와 관련돼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고 또 복잡하지 않은 거니까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중간에 이거 궁금한데? 라고 생각하면 아무 주저 없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좋겠어요. 아무 때나. 모델, 우리는 한국에서는 이제 모델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model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이제 세포도 모델을 하나요라는 제목이니까 모델 하면 생각나는 거. 뉴 모델링? 무슨 모델링? 리모델링. 맞아요. 그것도 새로운 것을 뭔가 뒤쳐져 있던 거를 새로이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좀 새롭게 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내가 말하는 모델은 조금 다른 거예요. 또 리모델링 말고 생각나는 것들. 패션 모델. 오케이. 이런 사람들이죠. 패션 모델. 또 모델 하면 생각나는 것. 뭐가 있죠? 또 모델 하면 생각나는 게 이렇게 없을까? 모델 하우스. 오케이. 모델 하우스. 그거는 조금 이따 보여주고. 패션 모델하고 좀 다른데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러나요? 무슨 모델? 크게 얘기해 주세요. 속옷 모델? 아니고,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럴까? 이거를 피트니스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럼 이와 같이 건강한 것을 보여주죠. 패션 모델은 뭘 보여주나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으면 이렇게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내가 입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옷들을 패션 모델들은 자기가 입은 것을 보고 보는 사람들이 나도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죠. 피트니스 모델은 나도 열심히 운동을 하면 이와 같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모델이 그러니까 패션 모델과 피트니스 모델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또 모델 하면 생각나는 거가 아까 모델 하우스. 그런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집이 있는데 그 집들을 다 일일이 가볼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집, 보여주고자 하는 집에 가면은 거기에 가구며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서 이 집을 사서 살면은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모델이고 또 다른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모델? 또 뭐가 없을까?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 동네 과학 토크 이런 거를 하는 거니까 과학과 관련돼서는 뭐가 없을까? 응? 뭐가 없을까요? 또? 롤 모델. 그것도 사람이고 과학과 관련돼서는. 분자 모델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분자 모델? 우리가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이렇게 모델로 만들어서 아, DNA는 저렇게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세포도 모델을 하나에 의해서 세포 모델은 뭘 뜻할까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모델이 하는 일들을 생각을 해서 말하면은 세포 모델은 뭘 할까요? 어? 뭐라고? 구조? 네. 구조에 대해서. 구조. 네. 구조.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는 것들은 사실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인데, 우리 몸에 세포가 얼마만큼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죠. 수가 뭐 130조 정도 된다 그러고, 아니면은 종류로 따져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다 일일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을.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면, 이 세포를 공부를 하면 다른 세포들이 하는 일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치 패션 모델이 옷을 입은 걸 보면 우리가 아, 나도 저 옷을 입으면 어떻게 보이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세포 공부를 하면 다른 세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조금 알 수가 있겠죠.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해도 대부분 많은 일을, 비슷한 일들을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세포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좀 해봤고, 이제 본론대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전 과학자인데, 과학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응? 공부? 뭘 공부를 하나요? 자연을? 여러분들은 공부하죠? 자연도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과학자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나랑 과학자랑 여러분과의 차이점은 뭐가 있죠? 자연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과학자라고. 자연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 아주 정확한 대답이에요. 또 나는 그 말도 맞지만 나는 다른 말로 과학자를 정의하고 싶다. 없을까요? 어떤 현상의 의문을 가지고 그걸 탐구해가면서 과학적 원리를 해가지고 탐구하며 과학적 원리를 찾는 사람? 원리를 찾는 사람. 그렇지. 과학자. 맞아요. 작년에도 내가 이곳에서 비슷한 강연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여학생들이 더 대답을 잘했는데 금년에는 남학생들이 더 대답을 잘하네. 여학생들이 조금 분발해 주세요. 근데 과학자는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제가 하는 정의는 생각은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분이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속으로. 자, 앨버트 아인슈타인한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딱 1시간 주어졌어요. 세상이 지금 멸망해 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1시간 안에 세상을 구해야 되는데 그 1시간 중에서 55분을 뭐 하는 데 쓰겠다고 그랬죠? 문제점을 찾는데. 왜 55분이나 문제점을 찾는 데 쓸까요? 1시간 중에서 55분. 응? 일단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야 제대로 되겠죠. 그렇지. 왜냐면 그것을 중요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 세상을 구하는지를 알아야만, 그래야만 그걸 해결해서 세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찾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이 중학생이라고 그랬지? 선물 좀 하나 줄까요? 이 학생 아까부터 잘 대답해 줬는데 오늘 대답을 잘하면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준비하신 선물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답 열심히 해주세요. 선물 좀 하나 주세요. 자, 잠깐만. 지금 학생들이 와서 약간 소란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과학자는, 그러니까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1시간 동안 세상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55분을 문제점을 찾는 데 사용을 할 거라고 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나머지 5분 갖고 해결책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문제점을 알게 되면 해결책을 찾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끝났나요? 네. 중간고사 중간고사 시험을 많이 봤을 텐데 시험에서는 문제는 주어지고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점점 공부를 하고 하면 이제는 내가 시험에서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점을 알아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도대체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55분 동안, 1시간 중에 55분 동안.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과학자예요. 자,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큰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찾으려 하는 해결책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뭐 1부, 2부로 나눌 수는 없지만 전반부에 하는 얘기들은 제가 미국에서 메릴랜드 주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미국 동부에 워싱턴 DC를 이렇게 반쪽을 감싸고 있는 주가 메릴랜드 주예요. 메릴랜드 주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곳이 여러 개가 있는데 미국 국립보건원도 거기 위치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대학으로는 존스 홉킨스도 있지만 제가 있던 그 메릴랜드 주립대학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학생들과 대학원생들과 또는 학부생 그다음에 박사후 연구원들과 같이 한 일을 오늘 얘기를 할 거고 또 그 이후에는 제가 3년 4개월, 5개월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그 기초과학연구원의 식물노화 수명연구단 그리고 디지스테 뉴바이올로지 학과에서 했던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분석을 하거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걸 가장 먼저 주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뭐죠? 그렇죠. 이걸 맞춰서 선물은 주진 않아요. 이걸 맞췄다고. 근데 지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렇죠. 지구 기후 변화예요. 하나. 그래서 이렇게 기후가 변화가 되면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도 동물이죠.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향들은 좋은 영향이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과 인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된 삶을 유지하는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구의 기후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예요. 매우 큰. 그 이유는 대기 중에 점점점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온난화가 되고 또 가뭄이 유발해요. 이 온실가스가 점점 올라가는데 이거는 주로 왜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갈까요? 화석연료 사용 또? 배기가스. 결국 그것도 화석연료죠.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크게 한 사람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화력발전도 그 화석연료 사용과 같아요. 한 가지 더. 이산화탄소. 그렇지. 그게 대기가스인데 그것도 역시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서 나오는 그 가스 중에 하나죠. 온실가스 중에. 또 있는데, 응? 어디서 나오지, 메탄이? 어? 방구? 그것도 가스는 아니에요. 아. 예. 가스는. 누가 얘기했지, 지금? 소방기. 소방귀 끼는 거? 어? 오존. 오존은 온실가스는 아닌데. 아. 맞아요. 그 대기의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는 화석연료고, 두 번째가 놀랍게도 소가 방귀 또는 똥을 싸는 것, 그리고 돼지가 똥을 싸거나 방귀를 뀌는 것에 의해서 엄청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가요. 중국에 1년 동안 중국 사람들이 먹어치운 돼지의 숫자가 1억 마리가 넘어요. 1년에. 근데 1억 마리가 있는데 1억 마리를 다 먹는 건 아니겠죠. 한 5억 마리나 3억 마리쯤 있을 텐데 그 중에 1억 마리를 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억 마리의 돼지가 그 싸는 똥하고 끼는 방구하고, 또 미국에도 몇 개의 주에서 엄청난 수의 소를 키우는데 걔네들이 먹고 싸는 그런 것들이 온실가스예요. 여러분도 소고기, 그 돼지고기 다 먹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 감수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돼서 지구 기후가 엄청 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큰 문제에 따른 작은 문제점들이 여러 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의 양의 분포와 양이 아주 변동이 엄청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비가 전혀 안 오다가 어느 때는 비가 굉장히 온다든지, 그래서 홍수가 난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물을 제때 쓸 수가 없어서 물을 요구하는 게 여러 다방면에서 사회나 그런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또는 산업에서 물 필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그 다음에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부족할 때는 물을 뿌려줘야 되는데 그걸 관계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관계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식량을 만드는 작물들이 가뭄에 아주 민감하게 돼요. 이제 지구 기후 변화로 가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물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식량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주에서 가뭄이 농업 그리고 이 식량을 위협하는 가장 큰 심각한 요소인데, 매년 가뭄 때문에 잃어버리는 돈이 80억 불이에요. 80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8천억 원? 8조 정도 되죠. 그냥 없어지는 게. 매년 8조가 가뭄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심각했던 가뭄이 미국에서 1988년도에 있었는데, 이거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경제적 손실을 끼쳤던 자연재해예요. 1988년에 약 60억 불이니까, 600억 불이니까 그러면 60조.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자연재해는 캐트리나 허리케인 왔었을 때, 그때 100조 정도 경제적 손실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 자연재해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물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담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약 65%는 식물 또는 농업을 위해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이 식물들이 사용하는 물을 어떻게 좀 조절을 하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많은 사람들 생각이에요.
지금 보는 거는 아프리카에 있는 기린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그 타임지의 올해 사진들 중에 실렸던 몇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린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1억 명의 사람들이 제대로 마실 물을 가지지 못하고 씻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11억 명.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 70몇억 명이 있는데 그 중에 7분의 1 정도가 깨끗한 마실 물을 갖지 못하고 씻을 물은 꿈도 못 꾸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그러니까 이제 매우 심각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그 전 세계 물의 날이 있어요. 3월 20일인데 몇 년 전에 CNN이라는 곳에 그날 물의 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 CNN 뉴스에 따르면 인도에서만 1997년도 이후에 20만 명 이상의 농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부족해서 농사에 매년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면 빚을 갚고 또 빚을 갚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몇 년에 걸쳐서 빚을 계속 지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그러면 한 가족이 보통 뭐 한 6명 정도 될 테니까 12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매일매일 물 때문에 14,000명의 사람이 죽어가요. 그 중에 9,000명은 어린이들이고. 그러면 1년에 몇 명이 죽는 건가요? 물 때문에. 매일 14,000명이 죽는데 1년이면 그럼 도대체 500만 명 이상이 매년 죽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귀중한 생명이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물 때문에 사람이 죽을까? 네, 죽어가요. 자, 그래서 짧은 비디오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텐데 잘 보고 영어로 말을 하지만 밑에 한글 자막이 있으니까 보고 들을 수 있을 겁니다. If I would have the control of the money in the world, I would invest it in two things, education and irrigation. There is no greater issue confronting the world than the water scarcity and quality crisis. Contaminated water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80% of infectious diseases are caused by using impure water, and these diseases kill people, especially children. The reality is, every day 14,000 people die because of a lack of water or from disease caused by water pollution, and 9,500 of these are children. Worldwide, a child dies every 15 seconds from diarrhea. These quiet, preventable deaths hardly receive any attention. We are living on 1% of the world's water, and most of that is used for agriculture. Water is a very precious resource, and a quarter of the world's population urgently needs clean water. Citizens throughout the world need to comprehend the significance of the issue and how they can participate in solving the crisis.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ast and will grow by 50% in the next few generations.
But humanity's use of water is growing even faster. In fact, twice as fast. In the future, there may not be enough water or food, for that matter, for everyone. By the year 2020, as many as 76 million people could die from polluted water. Most of them children. The United States is not exempt from the global water crisis. In contrast to the developing world, however, it's not caused by a lack of access, but by overconsumption and misuse of this sacred resource. The American public in particular, but I think this is true of many developed nations, takes for granted the water that they get. The vast majority of Americans turns on their tap, beautiful crystal clear water comes out, and they drink it without a second's thought. And that's a luxury that not everybody in this world has. Nations fight over oil. But as valuable as it is, there are substitutes for oil. However, there are no substitutes for water. We die quickly without it. 우리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환경 요소는 뭘까요? 물? 물은 두 번째로 중요해요. 공기, 그렇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한 몇 분 안에 동물들이 다 죽게 되죠. 사람들 포함. 물은 한 2, 3일 견딜 수 있을 거예요. 물 없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또 문제는 화석 연료는 지금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얘기한 것처럼 물은 뭘로 대체할 수가 있나요? 없죠. 물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물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럴 텐데 그때 조금씩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물을 틀어놓은 채 샴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그때 그 절약되는 물들이 상당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물 때문에 죽어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농민들을 위해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케이. 이런 물 부족과 물 위기가 가뭄과 함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은 아니고 애니메이션인데 이걸 보면 앞으로 90년 동안에 전 세계의 그런 물 부족이 얼마만큼 될지를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 또 다른 과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측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이게 2010년인데 2005년 여기 글씨가 오버랩이 되어 있네요. 2030년이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2090년이 되면 보는 것처럼 세계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부터 내가 그때까지 살 것 같으면 여기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물 부족과 온난화, 뜨거운 공기를 피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2012년에는 아직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때 미국이 대가뭄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근심스러운 그 얼굴로 그 옥수수 밭을 보고 있는데 1956년 이후에 가장 심각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1988년 가뭄이 두 번째로 좋지 않은 자연재해였는데 2012년 대가뭄이 그것을 능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그 카운티 절반 이상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런 일들은 이제 농산물의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서 경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사실 보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호수인데 워낙 커서 바다라고 불러요. LRC. 해인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 몇십 년간에 걸쳐서. 이거는 역시 비디오 클립인데 동영상인데 한국말로
그 말이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 아랄해는 90%가 사라졌습니다. 20세기 최악의 환경재앙. 사람들은 기념탑을 세우고 물이 말라버린 이유들을 기억하려 합니다. 이곳은 수많은 어부들이 매일 배를 타고 나갔던 곳. 4만 톤의 어획량을 기록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 몇 마리를 키우며 살아갑니다. 이곳이 아랄해 최대 어항이었음을 기억하기 위해 녹슨 배를 전시했습니다. 배무덤. 이곳의 이름입니다. 이 배들은 이곳이 분명 고기잡이가 성했던 육지 속의 큰 바다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나는 한국에서 사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가요, 진짜? 산정호수 아나요, 혹시? 경기도에 있는 건데 2010년도에 그때 제가 한국에 방문을 한 달 정도 했었었는데 그때 신문에 났던 산정호수 모습이에요. 그리고 1년 후 6월 달에 다시 한국에 제가 방문했었는데 같은 산인 걸 알 수 있죠. 약간 계절의 차이는 있지만 완전히 말랐었어요. 산정호수가 굉장히 아름답고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 얼마 전에 지난 4월 달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행히 회복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2011년에 그랬었고 그럼 지금은 괜찮은가? 여러분들 오늘 이 강연을 위해서 제가 어저께 또 신문을 봤는데 6월 6일 현충일 어저께 신문에서 얻은 겁니다. 이 포항시의 오천읍이라는 곳에 있는 연못이 굉장히 큰 호수죠. 오어지라는 곳인데 완전히 다 말랐고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고삼호수라는 데인데 사실은 여기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던데 농민들이 지금 그 물이 없어서 모내기를 못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물 부족, 물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말 이게 물 부족이 문제인가? 왜냐면 지구에 물이 그렇게 매우 많잖아요, 지구에. 근데 문제가 지구에 있는 물의 97%는 바닷물이라서 바다에 사는 생선들이 아니면은 물고기가 아니면 저 물을 먹을 수는 없죠. 근데 또 나머지 3% 중에서 그 중에 2%는 얼어 있거나 또는 아주 지하 깊숙이 있어요. 호수나 강에 있는 것은 전체 물의 1%에 불과하다고요. 1%에. 이 지구를 이렇게 축소를 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 바닷물까지 포함해서 모든 물이 이 정도 크기예요. 이것의 직경이 1370km. 직경이 1370m. 그리고 지구에 있는 먹을 수 있는 물, 담수, 그거는 요겁니다. 여기 작은 구가 보이나요? 이것의 직경은 272km. 272km. 근데 3분의 2는 아주 깊은 땅속이나 얼어있어 사용을 못하고 대부분의 동식물,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이 의존하고 있는 물은 여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점같이 보이는 작은 물. 이것의 직경은 56km.
56km면 아마 여기 대구에서 구미, 김천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물의 크기의 물에 지구상의 대부분의 동식물이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물이 그렇게 극심하게 부족이 돼서 어떤 일이 날까요? 아, 그리고 참 아까 이 학생 그 선물 좀 하나 주시겠습니까? 그 동물들의 배설물에 의해서 대기온도 올라간다 그랬었는데 물이 극심하게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죽기 전에 그 전에 일어나는 일. 우리 물도 차지하라고 전쟁 나오게 아니. 그렇지. 석유 때문에 그 화석 연료 때문에 전쟁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요. 이 물을 내가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지역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소설책이 나왔어요. 이와 같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이제 물이 부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설가가 상상을 해서 소설을 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소설가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한 그런 소설들이 대부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많이 현실화가 됐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문제점을 찾았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결책은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이제 가뭄이 있으면 식물들이 반응을 하는데 이 식물들의 반응은 세포들이 모여서 세포 반응이 다 집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식물에서의 반응이에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시든다든지. 그래서 세포 반응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식물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물을 덜 쓰거나 가뭄에 잘 견뎌낼 수 있는 중요한 식물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물 부족이라는 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그런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뭐지?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모델로 사용하는 게 공변세포. 들어본 적 있나요? 공변세포? 네. 뭐 하죠? 공변세포가? 응? 그렇죠. 공기도 내보내고 어디서 나오죠? 공기는? 광합성을 하게 되면 부산물로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증기도 광합성의 부산물이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식물이 뭐가 필요하나요? 이산화탄소 또 햇빛. 그렇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세포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한 쌍의 세포가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들죠. 그것을 기공이라고 그러고 기공을 크게 하고 작게 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또는 필요할 때는 그걸 닫아서 수증기가 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물이 가뭄을 느끼게 되면 그런 걸 이제 환경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식물이 여러 가지 호르몬들인데 동물처럼 그 중에 하나가 앱시식산이라는 게 있어요. 앱시식 애시드. 영어 짧게는 ABA라고 그렇게 얘기할게요. 이 ABA를 만들어내요. 주로 뿌리에서. 그래서 이 뿌리에서 만들어진 ABA가 올라와서 그 지상부 위로 올라와서 어디에 주로 집중을 하냐면 이 공변세포에 집중을 해요. 집중을. 거기에 다 모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공을 닫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기공을 닫으려고 그러냐. 가뭄이 있을 때 ABA가 만들어지고 공변세포에 집중을 해서 그 이유는 이 기공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거라든지 수증기와 산소가 나가는 게 조절이 되는데 가뭄이 있게 되면 지금
물이 그렇게 동물한테도 우리한테도 중요한 것처럼 식물한테도 물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내 몸 안에 있는 물을 보존을 해야지만 가뭄 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아야지 남고 나서 그 다음에 광합성을 또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뭄이 있게 되면 이와 같이 빠르게 이 기공을 닫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식물 호르몬 ABA가 만들어져서 이 공변세포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식물이 이 기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물의 95%가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요. 나머지는 이제 옆에 앞에 표면에 그 왁스들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조금씩 훑어나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공변세포가 그런 가뭄, 물 부족에 대한 세포들의 반응을 공부하기 위한 좋은 모델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 얘기하지 않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이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을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게 되면 다른 세포에서도 어떻게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서, 아, 세포 그리고 식물 전체의 반응이 어떻겠다라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 가지 그래서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이 세포가 모델로서 사용이 되지만 물이 이 기공을 통해서 대부분 도망가니까 얘네들 어떻게 잘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으면 가뭄에 잘 견뎌내는 중요한 작물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타겟 세포로도 활용이 되고 있죠. 근데 세포 반응은 굉장히 복잡해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거는 2008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9년 전에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 모아서 정리한 건데, 2009년 전에 이 정도였었는데 지난 9년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에서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죠. 실제로는 아마 이렇게 복잡할지 몰라요. 이거는 뉴욕시의 지하철 노선도인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복잡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세포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휴대전화기에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어느 역에서 어느 역까지 가는 빠른 방법을 찾아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지하철로. 뭐 대구는 그 3개밖에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데, 서울만 해도 노선이 많아서 아주 능숙하지 않으면 그런 걸 찾기가 어려운데,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면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 이동할 수 있는 빠른 길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포 반응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곳에서 다른 곳까지 가는 좋은 방법, 빠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세포의 반응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가뭄을 잘 견디거나 물을 적게 쓰면서도 똑같이 그 씨앗을 같은 양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러한 세포 반응, 어떠한 자극, 그러니까 그 가뭄이라든지 이런 외부 자극이나 또는 그 식물 호르몬과 같이 ABA 같은 그런 내부 자극이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세포의 반응이에요. 세포나 또는 식물 개체의 반응.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세포 신호 전달이라고 얘기해요. 세포 신호 전달.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근데 이런 신호 전달이 아까 본 것처럼 매우 복잡한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이 많은, 화학자들도 많은 여러 가지 도구를 개발하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해파리 여러분 먹죠?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면. 안 먹어요? 오케이, 먹는 해파리가 있고 못 먹는 게 있는데, 해파리가 밤에 바닷가에서 보면 이렇게 파란 빛을 띱니다. 왜냐면 녹색 형광 단백질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서 형광을 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 위에 형광등이 있죠? 형광등은 형광을 내기 때문에 형광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도대체 형광은 무엇인가?
뭘 현광이라고 그러나요? 자연광과 다르게 형광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특별히 어떤 숫자의 전기인가? 특정 좀 크게 얘기해 볼까? 전기 같은 빛이라는 것을 아주 잘 대답해 줬는데 완벽하게 맞지는 않거든요. 누가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을까요? 형광이 빛이 나는 건 맞아요. 뭘까 형광이? 어떤 분자들은 자 원래 좀 더 가야 되는데 가야 될 길이 많으니까 내가 설명을 할게요. 모든 분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형광을 낼 수 있는 분자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에너지를 받으면은 흥분 상태로 돼요. 안정한 상태에서 흥분 상태로 이렇게 탁. 집에서 아빠가 맥주 한 잔 드시면 약간 흥분되셔서 말도 그다음에 용돈도 잘 주시는 것처럼 흥분 상태로 분자가 탁 올라가요. 근데 이 흥분 상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내려온다고. 아빠가 맥주 드시고 용돈을 계속 주시지는 않지. 한 번 딱 주시고 마는 것처럼. 근데 내려올 때는 이미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안정한 상태로 가는데 대부분은 열로 다 빠져나가고 열도 에너지니까 아주 일부만 빛으로 나와요. 빛으로. 근데 빛이 어떤 빛이냐면 원래 아까 받은 에너지는 빛이었어요. 짧은 파장의 빛, 빛이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강하다는 뜻인데 대부분 열로 다 보냈으니까 에너지가 낮은 빛으로 내보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파장이 긴 빛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형광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파장의 빛을 받아서 흥분됐다가 안정 상태로 가는데 그때 대부분 열로 에너지를 다 방출하지만 일부가 에너지가 적은 긴 파장의 빛으로 나가는 그것을 형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라고. 형광등 안에서는. 그 해파리도 이 녹색 형광 단백질도 어디서 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아쿠아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더 긴 파장으로 내는 거예요. 녹색으로.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들의 그 과학적인 업적으로 이 일본 사람은 이 단백질을 처음으로 분리한 사람이고 이 마틴 샤피에라는 사람은 그 이 단백질의 유전자를 처음 분리한 사람 그리고 라저 첸은 이 단백질들을 여러 가지로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공로로 200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전에는 볼 수 없었었는데 녹색 형광 단백질을 이 마우스에다가 쥐에다가 생쥐에다 넣어서 이 유전자가 어디서 발현하는지 또 했고 그 다음에 원숭이에서도 영장류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다음에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모르겠네. 안 가져왔구나. 기술적으로는 루돌프 사슴코도 만들 수가 있어요. 빨갛게. 그리고 헐크 알죠? 이렇게 녹색을 띠는 사람도 우리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라저 첸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녹색 형광 단백질을 변형을 시켰더니 여러 가지 다른 파장의 빛을 내는 형광 단백질을 만든 거예요. 이와 같이. 라저 첸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세포질 내에 단백질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어떤 유전자가 어디에서 있는지 또는 아주 작은 몰레큘들, 작은 분자들이 세포 내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보여줄게요. 이거는 어떤 단백질을 라저 첸이 만든 단백질을 갖고 있는 공변세포인데 세포질 내 칼슘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형광 단백질들을 이용을 해서
그 전에는 이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눈으로. 실시간으로. 이건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방법, 도구들을 이용해서 뭘 알고 싶으냐면 세포 반응이, 세포 신호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그런 일들 한 단백질들은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조절받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 명의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라저 첸하고는 99년도, 200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9년 전에 논문도 같이 썼어요. 이렇게. 몰랐죠, 그때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천재예요. 정말, 라저 첸은. 근데 안타깝게도 2016년 8월에 미국 워싱턴주에서, 오레곤인가 워싱턴주에서 산악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직은 젊은 사람인데 60 조금 넘었을 텐데 안타깝죠. 자, 이제 도대체 그런 세포 반응을 이제 문제점이 있고 세포 반응을 공부를 했는데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기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포 반응을 공부해서 얻은 식물체입니다. 이것은 애기장대라는 것인데, 왼쪽에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애기장대. 이것은 어떤 유전자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가요? 가뭄에 훨씬 더 잘 저항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뭔지 모르지만 이 유전자를 이 식물체에서 없애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면에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식물체인데 어떤 유전자 2개를 없앴더니 훨씬 더 가뭄에 민감해졌어요. 이런 유전자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역에서 어느 역으로 가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점점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애기장대라는 모델 식물인데,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유전자가 없게 됐더니 훨씬 더 식물이, 그 애기장대라는 모델 식물이 가뭄에 잘 견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유채가 중요한, 캐나다에서는 중요한 작물인데, 유채 그 씨를 갖고서 기름을 빼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훨씬 더 잘, 가뭄에 잘 저항하고 물을 적게 쓰는 작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한 15분, 10분 정도 동안 약간 또 다른 얘기를 할게요. 지금까지는 지구 기후 변화로 인해서 라는 문제점 때문에 생기는 물 부족,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일부를 보여줬고, 그 해결책으로 이제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일이에요. 뭐죠? 낙엽. 그렇죠. 다 떨어졌죠? 이거를 우리 말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탈리라고 그래요. 탈리. 이런 현상을. 낙엽이 떨어지고 과일이 떨어지고 꽃잎이 떨어지고 이런 것을 다 탈리라고 그러는데, 이탈한 거를 이제 거꾸로 쓴 거죠. 영어로는 앱시전이라고 해요. 그 앱시식 애시드가 사실 여기서 나온 말인데, 옛날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호르몬을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다른 호르몬이 하는 일이죠. 하지만 이름은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낙엽이 떨어지고 과일이 떨어지는 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지금 저기 지구상의 그 인구가 증가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예측을. 우리가 지금 2011년인데 2006년도에 67억 정도가 됐었고, 2010년 정도에 70억 명이 넘었어요. 지구상에. 현재 2017년이니까 그 예측에 따르면 2018년도에 지구상에 80억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80억 명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10억 명이 늘어나는데 처음에는 118년, 37년, 15, 13, 12, 11, 8년, 7년, 나중에는 2.5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지구상의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인구가 이렇게 증가가 되게 되면 지구상의 환경도, 식량도,
자원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좋지 않은.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떨어져서 아직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전 지구상으로. 근데 이제 이런 탄리가 식량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이 야생벼였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재배를 하면서 저렇게 알곡이 다 떨어지니까 뭘 얻는 게 없어서 이와 같이 떨어지지 않는 벼를 찾아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그리고 야생 옥수수 이런 것들 몇 개 남지도 않고 다 떨어졌었다고요. 옥수수 알갱이가. 근데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옥수수는 이와 같이 많이 그대로 붙어 있죠. 이게 탄리를 하지 않게 한 그런 식물들이에요. 그리고 고추는 속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음식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걸 다 일일이 손으로 따야 돼요. 왜냐면 기계로 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떨어지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기계로 후두둑 쳐서 딸 수 있으면은 훨씬 더 많이 손쉽게 익은 고추를 얻을 수 있죠. 반면에 이거 뭐죠? 아보카도는 원래 얻을 수 있는 양의 0.5%만을 수확을 해요. 왜냐면 땅에 떨어져서 다 버리게 돼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아보카도가 잘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싼 가격에 많이 아보카도를 몸에 좋은데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탄리를 조절하는 세포 반응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포 분리라고 그래요. 세포 분리는 뿌리 발생, 씨앗이 발화할 때, 그 다음에 과일과 잎, 그 다음에 씨앗이 또 확 날아가고 이럴 때도 이 세포 분리가 그러니까 분리라는 세포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영상을 하나 보내줄 텐데 이 황새 냉이가 씨앗을 그 세포 분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날리는 그런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둥 아래쪽에 씨앗이 있죠. 이제 곧 씨앗은 사라집니다. 이질풀은 마치 투석기처럼 씨앗을 발사합니다. 씨앗이 날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탁 들으려서 튕겨서 내보내죠. 이게 다 요 안에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던 게 분리가 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씨앗이 평균적으로 한 6m 정도 날아가는데 굉장히 많이 날아가죠. 그리고 이 풀이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또 다시 씨앗을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6m 뛰고 또 6m 뛰고 6m 뛰고 이렇게 세대마다 계속 가면 30만 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지구를 한 바퀴 돌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고 그렇게 다녔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런 세포 분리를 공부하기 위한 또 역시 모델을 찾기로 한 거예요. 한국에 와서 내가. 그래서 뭘 생각을 했냐면 꽃잎이나 꽃받침이 떨어지는 쪽의 세포들을 공부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꽃잎, 꽃받침과 같은 기관 쪽에 떨어져 있는 탈리세포와 식물 본체, 꽃 또는 시방에 있는 본체 쪽의 탈리세포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그 전에 몰랐던 사실인데 그 떨어지는 쪽에는 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영어로는 뭐라고 불렀고 한국말로는 이탈세포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몸의 식물의 꽃기관, 씨앗이 되는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잔존세포라고 했는데 이 두 개의 세포가 그 전에 서로 다른지도 몰랐는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고추의 탈리나 또는 아보카도의 탈리나 또는 장미꽃의 탈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쉽게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화분에 꼽았을 때
한 3주쯤 가는 장미를 만들어내거나 잘 떨어지지 않아서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아보카도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기계로 손쉽게 딸 수 있는 고추를 만들어내거나 해서 식량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인구 증가에 따른.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얘기를 했고, 다시 종합해보면 오늘 여러분하고 나온 얘기는 두 가지인데, 과학자가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 즉 과학자가 하는 일은 중요한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본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줬고, 또 인구 증가에, 지구상의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으로 식량이 부족해질 텐데 엄청나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또는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하고 나눈 겁니다. 제가 평소 물 부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 강의를 들음을 통해서 물 부족에 대해서 약간 실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를 생산해내는 그런 인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